안녕하세요. 이렇다 14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청취자분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아르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누구예요? 목소리로 보니까 삐딱이 같은데. 아, 선생님 모른 척하지 말고. 이게 설정인데. 설정을 또 드러내면 어떡해. 우리 삐딱이님이 별칭을 바꾸셨어요. 요새 이게 유행이네요. 근데 왜 바꾸셨어요? 네. 일단 삐딱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요. 삐딱이가 좋은데 난. 사실은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삐딱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알았구나. 그건 맞아. 네, 세상이 삐딱하더라고요. 세상이 삐딱하니까 내가 삐딱하게 보이는구나.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나이도 좀 먹었고 그래서 좀 삐딱이라는 이름이 좀 다른 사람 듣기에는 좀 주책 맞은 그런 좀 경박해 보이나요? 좀 젊은 시절에 쓰면 그래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쓰면은 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달까. 근데 뭐 누가 보면 엄청 연세 드신 줄 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 이제 많이 늙어간다고 그런 얘기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은 얘기는 좌조으로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좌조 안 하십니까? 그 굉장히 페이스북에 나갔던데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쓰러져도 터져도 좀비처럼 일어난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다가 자점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발음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쫌스럽네. 근데 제가 좌좀을 밀었었거든요. 좌파 좀비. 좋아. 예, 그래서 좀비.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좌파 좀비를 밀었었거든요. 아니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좀 발음상 뭔가 좀 딱이 안 않더라고요. 좀비가 그 영어로 언데드거든요. 언데드.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도 않지만 죽지도 않는다. 언데드. 좋지. 그 미리 얘기했으면 언데드로 할 거 그랬다. 그런가요? 언데드님. 언데드 이상하다. 표정이 이상해. 좋아. 아르케. 근데 아르케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리스어인데요. 갑자기 수준이 높아졌어.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말로는 뭐 시작, 기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철학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근본 원리 뭐 이런 펀더멘털. 하여튼 뭐 사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물이 움직이는 원리. 제가 좀 꼴에 그 현상보다는 이렇게 심층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법칙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제 바람을 좀 담은 용어입니다. 뭐 설명이 길어질수록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걷고 한 사람은 심층을 파고 들고. 너무 심각해. 별칭 하나에 이런 깊은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난 뭐야 차리쌤은. 이거 굉장히 생각이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마돈나는 뭡니까? 마돈나는 마돈나지. 1차원의 0차원이잖아요. 0차원. 마돈나야말로 언데드 가수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별칭으로 바꾸신 우리 아르케님.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질문부터 좀 하고 나눌 얘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알렉사, 아멜리아, 엘리, 에리카, 그리고 나디아, 포피. 마돈나님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명칭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나열한 이름 중에서 이 이름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제 지인들이 몇 명 있어요. 엘리는 나도 알아요. 엘리 그리고 에리카도 있어요. 에리카. 나디아도 있어요. 나디아도. 알렉사만 빼고 다 있어요. 아멜리아도 있고요. 근데 이제 퍼피는 이제 왠지 그 강아지 큐트 퍼피 강아지 생각 나는데 그거 빼고는 다들 뭐 여성 이름 아닌가요? 네, 뭐 여성들의 이름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분들 하는 일을 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멜리아는 그 SEB라는 스웨덴 은행이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하고 전화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스웨덴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국 런던하고 스위스 쥐리히에서도 일을 합니다. 인터넷 때문에? 아무튼 뭐 좀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300페이지 매뉴얼을 만드는데 30초 만에 만들고요. 뭐지? 인공지능인가? 뭐야? 2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느낌 왔어. 엘리는 미국에서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퇴역 군인들 행동 거지라든가 표정을 보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에리카는 아메리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잔고가 많은 고객들, 그러니까 부자 고객들한테 1:1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이렇게 투자해라, 저렇게 투자해라. 그리고 개 이름 닮은 포피는 런던 로이드 보험사에서 일을 해요. 유명하죠, 재보험사로. 그 당국의 새로운 보험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자주 바뀌나 봐요, 보험 정책이.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이름으로 낯설긴 한데 보험사 시장 등록소라는 곳에 이렇게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피가 자기 동료보다 이 일을 10배 정도 빠르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만약에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들인 것 능력 같은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예, 저도 AI 로봇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의 일을 한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로봇 아닐까요? AI죠, AI. 예, 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실은. 제가 이름만 보고는 맞추기 어려웠어요. 이들은 지금 서비스 분야에서 과거 인간 전문가들이 담당했던 일을 대신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는 이 전문직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화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지금 주제를 잠깐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이 와요. 이 감이라는 게 이 밝은 긍정적 낙관 이런 것이 아니고 왠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구나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우리가 이렇다가 그 일자리 감소 문제 많이 다뤘잖아요. 자동화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서비스 분야하고 전문직 분야에서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루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비서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그 이들 분야에서 자동화가 특별히 뭐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그 일자리 범주를 보통 나눌 때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나누죠. 우리 옛날에 배우듯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시기별로 이제 각 범주별의 일자리 비중을 추적을 해봤더니 서비스 부분의 자동화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농업 부문 일자리는 1840년대에는 전체 일자리의 60% 안팎이었는데 그랬겠죠. 아무래도 2010년대에는 1% 이하. 뭐 농업은 거의 다 이제 기계화돼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겠죠. 제조업은 1840년대 때 10%에서 출발해서 55년쯤에 35%에서 정점을 이루고 계속 하락해서 2010년에는 12%가 됐답니다. 이와 달리 2010년. 이와 달리 서비스 업종은 이제 거꾸로지 않습니까? 1900년대쯤에 30%였는데 2010년이 되면 83%. 이게 농업이랑 거의 같은 추세 역전해가지고. 역전 정반대죠. 뭐 금융 서비스니까 다 서비스업이니까요. 결국 이제 농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싹 사라지고 이제 서비스 일자리로 딱 대체됐다. 이런 식의 이제 산업 변동이 이제 발생한 건데 그렇다면 이전에 이 서비스 분야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던 일자리를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이 그 서비스 직종에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해서 일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면에서 말한다면 사람의 심리 구조라든가 사람의 반응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동화되거나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전 지금도 좀 의아하네요. 근데 이게 자동화가 진행된다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럼 1, 2차 산업이 줄어든 것만큼 3차 산업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좀 공포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다가 서비스 분야 별도로 전문직 일자리 자동화 문제도 다룬다고 했잖아요. 전문직은 서비스 부문과 어떻게 다르죠? 전문직도 쫑으로 보면 크게 범주별로면 서비스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보는데 서비스 부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법률, 의료, 회계, 금융 뭐 이런 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가 소위 전문직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고소득 직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일자리 자동화가 주로 이제 소득 중간 계층 이하 일자리를 주로 이렇게 겨냥했다면 지금 전문직 일자리 자동화는 고소득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일자리도 이제 자동화해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일자리 총량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만약에 이 그동안 이렇게 고소득 직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중산층 이상의 그런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도 큰 사람들 이분들이 만약에
자동화가 자기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다면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함의가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케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전문직 하려면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회계사 하면 이제 회계사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이러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런 시험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기계가 도출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일단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들 분야에서 자동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찬찬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비스 쪽의 자동화라고 그러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업종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자동화라는 게. 근데 이게 첨단 디지털 기술은 국내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동화 로봇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해외의 인간 서비스 노동자들하고 일자리하고 임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오늘 포함시켜가지고 이 자동화를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것부터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차니 쌤이 말씀하실 때 서비스 부분의 업무 특성은 페이스 투 페이스가 특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떨어져 있는 해외 멀리 나가 있는 원격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하고 자국의 그 서비스 부분 노동자들이 직접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보호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는 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게 통신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텔레 마이그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뭐 이주민 같은 경우는 이머그런트라고 우리가 그렇죠. 이머그런트. 근데 앞에 텔레가 붙어 있어요. 이건 통신이라는 건데 텔레 마이그런트. 이런 용어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에서 이 지금 이제 해외 그 노동자들하고 자국의 노동자들이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부터 설명하는 걸로 오늘 논의를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신 이주민이 쉽게 얘기해서 통신과 이주민을 합친 합성어인데 뭐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 용어가 익숙하거든요. 귀에는. 그런데 통신 이주민 붙여놓으니까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용어를 처음 쓰신 분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네바 국제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국제경제학 교수를 하는 그 리처드 볼드윈 교수가 있는데 그 2019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죠. 글로보틱스 of People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보틱스라는 거는 또 합성어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 그리고 로보틱스, 로봇공학 이 두 개를 합치는 용어입니다. 이 통신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이제 볼드윈 교수가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주 노동자 그러면은 그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서 그 일하는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통신이란 말이 붙으면 해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통신을 통해 국내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첨단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이 해외의 저렴한 그 서비스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이제 통신 이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언뜻 뭘 의미하는지 사실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사례를 설명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미국의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좀 굉장히 스릴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연합에 이제 콜로라도 지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 사고를 보고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구축을 했어야 된 거죠. 이 콜로라도 지부가 이 일을 하는 IT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우리 온라인 사고 보고 웹사이트를 좀 구축해 달라. 근데 이 회사가 계약을 한 회사가 직원이 하나도 없고 사장만 딸랑 한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계약 체결 며칠 만에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모든 전문가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착수를 한 거죠. 어디서 아니 그럼 그 전문가들 그럼 어디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웹상에서 구해야겠죠. 웹상에서. 업워크라는 그런 저번에 우리가 플랫폼 노동할 때 그런 사이트 많이 크라우드 플랫폼 노동 그 사이트라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업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랫폼 노동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IT 엔지니어를 채용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회사 사장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요. 인건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자기한테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선진국 IT 분야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결국은 해외에 그 IT 가난한 나라에 사는 IT 노동자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데. 이 업워크, 여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프리랜서 공급과 수요를 매칭시키는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거죠. 프리랜서 그런 게 영어니까 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뭐 저도 프리랜서이긴 합니다만 참 잘 아시겠네. 불안정성, 불안정 부정기 노동의 그 대명사죠. 그래서 그 일을 주려는 사람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플랫폼상에서 웹상에서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다 플랫폼 노동편에서 많이 다뤘어요. 여러 번 나왔던 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 AMT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나왔고 클릭워커 클릭 마우스가 클릭하는 거죠. 클릭워커라는 사이트도 있고 플렉스 잡스 플렉서블하다는 게 원래 유연 노동할 때고 유연하다는 뜻인데 플렉스 잡스 다 한국말로 좋아 보이고 영어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 다 나쁜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노동 중개 플랫폼의 대표격이고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써본 분들은 해외에서 싼 인력을 구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대기업들도 이런 광고들을 점점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제록스 같은 복사기 뭐 이렇게 하죠. 델 유명한 뭐 회사죠. 딜로이트라든가 오라클, CBS 라디오 같은 업체들이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노무를 제공할 인력을 구하는 현실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CBS 라디오는 저는 제가 거의 일할 때 말고는 눈 뜨면서 잠이 들 때까지 CBS 라디오 듣거든요. 한국 CBS가 아니죠. 이거 미국 CBS. 미국 CBS예요. 다행이네요. CBS. 아니 CBS 기독교 방송하고 뭔 상관이가? 신지의 영화 막 이런 거 다 듣는구나. 그럼요. 저도 그 강서구 때 말고는 다 CBS 됐습니다. 강서구. 죄송합니다, 강서구 씨. 제가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혹시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골드윈 교수가 국제노동기구 ILO죠. ILO의 그런 원재료 데이터를 자기가 좀 가져와가지고 살짝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폴란드, 중국 이 4개 국가에서 직업을 보면은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간호사 이걸 이제 월 수입을 2005년에 그 미국 달러의 구매력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회계사만 놓고 보니까 미국 회계사는 중국 회계사보다 12배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오, 많이 차이 난다. 심지어 엔지니어는 이 차이가 1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외국 인력을 쓰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한 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서 일단 언어 장벽이 한계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 또한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찬희쌤이 설명해 주신 그런 데다가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은 뭐 클릭워커 뭐 이런 데다가 등록할 수 없는 게 언어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주로 인도나 필리핀 같은 게 영어 사용하는 그 저임금 국가들 노동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노동 교환이 확산된다면 언어 장벽이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런 면도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저임금 국가들이 이제 국제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공급 국가들인데 이 옛날에 이제 영어 사용 국가들이 이제 많았는데 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교 한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노동 교류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한 노무 공급자들의 출신국 비중이 인도가 제일 많긴 해요. 25%.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출신도 25% 나왔다.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도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독립하기 전에는 큰 인도의 한 부분이었죠. 이건 이제 영어 사용 국가라기보다는 영국의 식민지 지역계.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의 그 분들이 이 영어를 잘 사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어 쓰는 사람이 많은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payoneer.com이라는 온라인 지불 기업이 조사했더니 프리랜서의 25%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네.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도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이런 시장으로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중앙 유럽, 중부 유럽이죠. 네. 동부 유럽도 20%로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만 영어를 못하는 것 같네요. 네. 자, 여기에 한국하고 일본. 네. 여기에 영어 사용 국가들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네. 영어권 사용국이 아닌 나라들도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네. 이쪽으로 많이 있게 참여하고 있다. 쫙 빨려들고 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영어권 사용국이 아닌 나라들도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화나려고 그러네.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 다 뭐 못합니다. 아, 참.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 번역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반영한 뭐 이런 그러네요. 거 아닐까요?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영어를 못 하더라도 네네. 뭐 주택에서 영어로 나한테 뭐 일을 시켰어. 네네. 그거를 구글 번역에다 넣어봐. 또 스마트폰에다 넣어봐. 네네. 바로 번역이 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늘지 않았을까. 그것도 조사한 결과는 저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딱 활성화시키고 네네. 카메라로 네. 페이지를 딱 맞추면 그럼 이제 영어 번역을 딱 볼 수 있는 자기는 자국 언어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네,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무료로는. 아, 그래요? 예. 무료. 그러면 뭐 언어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그럼 라틴 봐도 되겠네요. 아메리카나 아시아 사람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참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부는 네.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궁금한 게 네. 뭐 언어 장벽은 그렇다 쳐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놀러 갔는데 해외로 놀러 갔는데 그 동시 통역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전혀 불편함 없이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팝하고 이런 거?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이제 언어 장벽이 좀 어느 정도 그 제거되고 해소된다고 봐도 그러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장벽 이런 건 없을까? 이게 이제 통신 이주민이 네. 좀 더 확산되고 일반화되려면은 네.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발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로 볼 수 있는 게 네. 증강현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 augmented reality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이제 여기 필요하니까 국제적인 어떤 원격 노동 교류가 지금보다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좀 증강현실 기술 네. 그리고 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기술도 이제 크게 보면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범주상으로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가 좀 더 다른 형태로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가 그럼 그게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죠. 네. 그래 아니 저는 가상현실은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증강현실은 뭐지? 이게 비슷하지만 사실 좀 다른데 네. 증강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주상으로는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가상현실이 먼저 생긴 거고 네네. 증강현실은 나중에 생긴 거니까. 증강현실이 뭐냐? 실제 환경에다가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서 네. 그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도 실제 환경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우리가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최근에 있었던 그 포켓몬고. 네네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동해안에 가서 네. 동해안의 그 지리적인 실제 현실에 가상 환경이 결합돼서 네네. 실제 환경인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증강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상현실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뭐냐? 네. 가상현실은 그냥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합성하는 건데 증강현실은 현실 환경에다가 네네. 가상의 환경을 덧붙여서 그걸 증강시킨다 이거죠. 네, 현실을 더욱더 더 강하게 더욱더 증강시키는 이게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고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설명 듣고 보니까 증강현실이 좀 되게 발전되고 이러면 발전된 거죠. 우리가 뭐 먼 나라에서도 그냥 막 그 현실에 내가 막 있는 것처럼 그쵸. 뭔가 막 업무도 보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이 그러니까요. 가기는 하는데 가지 않았어도 거의 간 것 같은 환경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는데 뭐 이 다양한 현실 환경에 이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회의를 해요. 옛날에는 그 회의할 때 보통 화면에 화면 보고 하죠. 뭐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나오고 무슨 화면에서 전화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회의 테이블에 다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것 같은. 심지어 뭐 거기 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그 원격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이걸 3D 이미지로 실제 사무실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그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을 그 화면 통화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홀로그래픽 텔레프레젠스.
우리 영화 더럽게 많이 나오네. 홀로그래픽은 아실 거야. 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영화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지 또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건 또 뭐예요? 텔레는 이제 원격지 통신적으로 프레젠스 존재하게 만든다. 영어 싫어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영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가요? 저도 싫어하는데. 네네.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네네. 이 증강현실이 어디에 이용될 것인지 직감이 오는데요. 현실에서 현재 증강현실이 이용되는 사례들 좀 더 없을까요? 회의 말고. 그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요새.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 보면 프록시미라는 앱이 있답니다. 왜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앱이냐? 외과 전문의. 보통 외과라는 건 좀 또 사실 수술 막 이렇게 기계화하기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외과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실제 수술 손을 놀리고 있는 집도의에게 힘줄, 동맥, 신경의 부위를 알려주면서 수술을 가이드할 수 있게 하는 앱인 거죠. 왠지 무서워 상상만 해도. 이게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나 하는 사례가 있냐면요. 레바논 베이루트. 사실 지구의 화약고 중에 하나죠. 항상 폭탄이 터지는 곳이죠.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전문의가 가자 지구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의 수술을 실제로 가이드하는 데 이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록시미 앱이 결국 뭐냐?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증강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현실 집도의가 이렇게 손을 막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현실 사실이 요 앱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저쪽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그 힘줄이 건드리면 안 되고 오른쪽 세 번째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다가 우리 같은 비전문가도 딱 메스 하나 지워주고 누가 막 이렇게 알려주면 막 그대로 막 수술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팔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정치에도 활용이 된 적이 있는데요. 17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좌파 후보였죠. 장자크 멜랑숑 이분이 홀로그래픽 프로젝션 이걸 이용해서 리옹하고 마르세유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크 멜랑숑의 홀로그래픽이 리옹에도 뜨고 마르세유에도 뜨고 자기는 딴 곳에서 이렇게 막 연설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회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홀로그램으로 그 이제 실제 사람들이 막 걸어가면서 투쟁하는 것처럼 막 벽면에 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건가? 외국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었던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이 기술인데요. 홀로포테이션, 트랜스포테이션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수송, 운송 그렇지. 트랜스 대신에 홀로니까 홀로포테이션, 홀로그래픽을 트랜스포테이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치 같은 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서로 다 이렇게 다 앉아 있게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너무 이제 좀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무거워갖고 막 에러도 발생하고 막 이래갖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16년 초반에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갖고요. 표준적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도 버그 없이 버벅거림이 없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버벅 그러면서 사람이 막 힘이 어지고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버그가 안 나오도록 표준적인 와이파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이 많이 현저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신기하다.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이 통신 이주민 현상과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르케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까 언어 장벽이 좀 극복되고 있다. 기계 번역이 발달하면서 거기까지 했고 지금 방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원격지에서 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빈번해지고 쉬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비스 부분 얘기할 때 성격상 페이스 투 페이스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자체가 좀 보호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디지털 통신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면은 굳이 페이스 투 페이스 안 해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 부분에서 보호를 받았던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국제 경쟁에 노출이 되고 특히 고소득 전문직 분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뤘던 이 디지털 통신 기술이 전부 다 이 고소득 업종하고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점점 이제 아주 그 적은 돈으로도 능력이 많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의 노동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위주는 이제 저소득 국가 출신 프리랜서들의 국제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소득 국가의 서비스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들이 일자리 경쟁, 임금 경쟁을 리더라고 이제 벌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이 이 통신 이주민과의 경쟁도 되게 버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네요. 오늘 이제 초반부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동화까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좀 그 문제를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를 어쩐다지. 계속 어두워지고 있네. 계속 어두워지고 있어. 어떻게? 듣고 있다가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아르케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뤘던 거는 통신 이주민이라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다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사무직 일자리 자체가 인간 대신에 그냥 기계가 하는 그 자동화를 좀 다뤄야 될 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법률 분야 얘기를 하는 것,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알기 쉽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윤이라는 캘리포니아 시민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윤이라는 성이 쓰는 거 보니까 아마 한국 교포일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분이 이제 변호사인데 특허 분쟁 전문 변호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20세기 말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에까지만 해도 어떤 업무 환경이었냐면 특허 분쟁 하나에 보통 소속 변호사 1명, 그다음에 동료 변호사 5명, 그다음에 뭐 보조 직원 4명 이렇게 막 10명이 이랬네요. 지금 이 윤이라는 변호사는 자기 혼자 유일한 변호사예요. 특허 분쟁을 다루는데. 그리고 3명의 보조 직원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예전에 10명이 일하던 일을 지금 사람은 4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특허 분쟁이 그러면 법이 뭐 쉬워져서 그러냐 아니면 일감이 줄어들어서 그러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서류 작업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이라는 이 변호사는 렉스 마시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마시나. 그리고 레이벨 로라는 2개의 로봇 법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봇 법률 프로그램이 있군요.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왔다고 소개가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은 이게 법원 결정문 판례 같은 거죠. 이거 엄청납니다. 판례 얼마나 많겠어. 데이터라는요. 그리고 이런 걸 다 검색해주고 찾아주고 진짜 편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윤이 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법률 전략, 법리 같은 걸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가이드 정도, 초보적인 가이드까지 짜주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문직 하면은 대표적인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근데 그 업무의 일부를 AI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다 도입부에 여성들 이름 했었잖아요. 아멜리아, 에리카, 포피 이게 거론을 하셨는데 이런 로봇들도 기본적으로 전문직 자동화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이 이런 로봇들이 하는 일들을 인간의 일자리의 성격하고 이제 구분지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이들은 우리가 그 일자리 아주 단순하게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이트 칼라 노동이냐, 블루 칼라 노동이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 로봇들은 화이트 칼라 로봇인 거예요. 아멜리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 AI 로봇이 아까 제가 지금 300페이지 매뉴얼을 30초 만에 만들고 언어는 20개 언어로 구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로봇 제조업체가 아멜리아의 알고리즘에 심리유 모듈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상대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자신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섬세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멜리아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자신이 근데 답을 못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인간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아니 그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이거는 인간 동료에게 넘길 거야. 이건 내가 처리하겠어. 이것까지 판단한다는 것도 난 놀라운 것 같아. 근데 아멜리아 그러면 자기가 못하니까 그럼 넘기고 끝내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단 자기가 처리하지 못해서 인간 동료한테 넘기고 나면 인간 동료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또 학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지식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기법을 자기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번에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다룬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학습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멜리아류 비슷한 일을 하는 AI 로봇이 웬만한 선두권 은행들, 보험사,
통신사, 미디어 기업들, 의료 기업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아무튼 이거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멜리아, 에리카, 포피 이제 이 AI들이 이름이 왜 여성의 이름으로 땄을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이 보조적 업무를 하는 이 업무 AI 로봇들을 왜 그러니까 여성 이름으로 붙인 무슨 이유 그냥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성역할에 대한 네네 성역할에 대한 어떤 보조적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 좀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구 같은 업무인데 사실 그 창구 업무라고 해서 꼭 여성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성이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이쪽에 이름을 붙인 그런 로봇들을 보니까 여성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현재에서는 그런 창구 업무나 이런 서비스직에 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 미래에서도 이렇게 꼭 성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맞아요. 예 제가 중간에 아니요 문제가 돼요. 그런 내가 볼 때는 이 로봇을 만들거나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중에 그런 의식이 좀 약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남자들이 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들 인간이 하는 일은 남자가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는 기계의 도분 여자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상정하는 이런 식의 어떤 성역할 구분 이런 것들이 깊게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저도 그런 게 느껴지네요. 예. 제가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그 요새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크 뉴스라 그러죠. 가짜 뉴스를 감별하고 퇴치하는 그런 교과 과정에 제가 몇 개월 참가했어요. 팩트 체크 과정이라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에 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커 본부가 이제 출범해요.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를 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많이 걸러내는 이런 가짜 뉴스. 우리나라 지금 사실 가짜 뉴스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교육받으면서 배웠는데 언론 분야에도 AI 기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2016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힐리오그래프라는 로봇 리포터가 500개가 넘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제가 그 교육하면서 배웠는데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는데 딥페이크는 뭔가 하면 원래 있던 화면을 합성해서 새로운 가짜 화면을 합성하는 거예요. 기계가 만든 합성 화면이죠. 대표적으로 오바마가 얘기하는데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개쓰레기야. 이게 얘기하는데 진짜 오바마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바마가 얘기한 화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기계가 필요한 언어에 맞도록 쫙쫙쫙 화면을 따서 말을 합성해서 쫙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봇이 자동적으로 옛날에는 되게 수작업했잖아요. 뭐 오빠 만세 막 그 노래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같은 그 교육생 중에서 앵커가 있었거든. 앵커가 갑자기 책상을 딱 치더니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앵커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 얼굴이랑 합성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기자들은 심층 취재 기사를 쓰고 로봇 리포트는 리포팅 업무를 하는 기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과 AI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는 이제 심층 취재 기사도 로봇이 다 쓰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우리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무리 AI 시대가 열려도 이런 분야만큼은 그래도 인간이 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하겠거니 생각했던 이 기대를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법률, 금융, 의료, 미디어 뭐 이런 전문직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분야는 사무직 일자리잖아요. 이 분야의 자동화 상태는 어떤가요? 평범한 그런 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아무래도 사무직, 그 대기업의 그 기업들이 하는 사무직 노동자라고 그러죠. 그 일자리가 맞는데 이 분야의 일자리는 지금 자동화를 대표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로봇 공정 자동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RPA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도입되고도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게 뭐예요? 자동화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백 오피스 업무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의 단순 업무들이죠. 뭐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문서 작성하고 문서 생성하고
뭐 화면 조회한다든가 네네. 이메일 보낼 일도 굉장히 많죠. 또 데이터 수집, 뭐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 이런 식의 이제 보통 이제 사무직원들이 주로 하던 일을 소프트웨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렇게 영어로 읽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업무인데 이 사무직 업무의 대부분 50% 정도가 이런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로봇 공중 자동화 이 시스템을 되게 많이 도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럼 현재 추세는 어때요?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특히 2014년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기업들 사이에서 도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최근에는 제조업, 유통업, 통신업 등 사무직 백오피스 일이 필요한 어디라도 쫙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하고 정보 검색 등 작업에 500개의 소프트웨어 로봇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걔네들은 밥도 안 먹어요. 점심시간도 없어. 24시간 일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고장나지 않는 이상이라는 거죠. AT&T 유명한 미국의 통신 기업이죠. 여기서 서비스 주문 데이터 처리라든가 고객 리포트 작성 등의 2018년 현재 1000개가 넘는 RP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또 어떤 항공사는 항공 티켓 취소라든가 환불 등 프로세스 자동화에 RPA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사 인간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인간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먹히니까 그런 거겠죠? 처음에 도입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면 갈수록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을 하게 되겠죠. RPA 도입 이전에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RPA 도입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BPO라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싱 아웃소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주화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주화도 그 해외에서 이제 외주화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국에서 안 하고 그냥 해외 더 싼 해외에다가 외주를 줬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오프쇼 BPO라고 그러는데. 그 2017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오프쇼 BPO를 이제 RPA 우리가 얘기했던 RPA로 대체하면 비용이 한 30에서 50%까지 이렇게 절감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에서 오프쇼에서 이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 해외에서 사람을 쓰는 아웃소싱도 이제는 굳이 안 하고 RPA를 도입하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30에서 50%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RPA 시장 전망이 아주 그냥 장밋빛입니다.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업체가 있는데 2018년 매출 10억 달러 이상 달성 기업의 60%가 그리고 2022년까지는 대기업의 85%가 RPA를 도입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 RPA 전문 기업이 하나 있는데 블루 프리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2016년에 이제 초기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초기에 이게 시가총액이 5천만 파운드였어요. 근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무려 650%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장 전망이 그만큼 밝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시장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 기술 발전이 결국은 기업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화이트 칼라들의 일자리는 뚝뚝 떨어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을 산 사람만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때요? 국내 기업은 아직은 좀 초보적 상태인데 이제 막 도입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기. 전표를 만들고 출고 지시하는 업무에 이제 RPA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출장비 신청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산 업무 이런 거에 RPA를 도입해서 성공을 한 사례로 이렇게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사들이 이제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머지 않았군요. 지금까지 이제 전문직 AI 로봇 그리고 RPA 이런 걸 다뤘는데 성격상 보면 딱히 어느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분야에서도 자동화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소매점 분야가 있는데 미국의 거대 소매업체 크루거라고 하죠. 이 크루거라는 업체가 있는데 물건을 쌓은 선반이 있잖아요. 그 한 부분에 비디오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 비디오 스크린이 뭐 하는 거냐? 구매를 손님들한테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고
뭐 단골이라고 그러면 할인 가격을 제시해주고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센서하고 분석 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에 인해서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정용품 소매업체 로우즈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로봇이라는 로봇을 도입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고객들 질문에 답을 하고 고객들이 물품을 찾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데 천천히 마트에서 천천히 움직여요.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그 휴지 어디 있어요? 이러면 걔가 천천히 가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나이트스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통 경비는 지금 인간이 맡았잖아요. 그렇죠. 이 경비라는 업무가 사실 유사시에 대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 사람을 파견 안 해도 현장을 그냥 내가 감시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그냥 인간이 필요한 시기에는 인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게 딱 분리시켜 가지고 하기가 곤란했던 거죠. 그렇죠. 늘 상주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업체가 나이트스콥이라는 회사가 로봇 그러니까 그런 경비 업무를 해주는 그 로봇 제작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든 로봇이 이미 샌프란시스코 상점하고 거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마이크로폰, 스피커를 갖추고 있는데 느린 걸음으로 이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뭐 이동하다가 뭐 분수대에 빠져가지고 익사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익사. 근데 또 그런 삐리삐리삐리삐리 이 로봇이 시간당 기준으로 $7에 임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이 뭐 $12, $15 막 이렇게 막 주별로 조금 다른데 그 절반 정도에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금해진다. 로봇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 로봇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죠. 약사들의 약 제조를 돕는 로봇 필픽이라는 또 로봇도 있는데 이 휴스턴 병원에서 인간하고 필픽이라는 이런 로봇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냐 뭐 조사를 한번 했나 봐요. 인간 약사들은 이 조제하는 중에서 10만 건당 5건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필픽이라는 이 로봇은 35만 건을 처방했는데도 한 건도 오류가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초보적인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이 자동화가 막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얘가 나이트스코프 지금 찾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경비 아르키니 말 들으면서 경비 로봇.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삼성이라고 써 있네요. 삼성 뭐 칩이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근데 꼭 생긴 게 옛날 스타워즈의 R2D2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70년대 때 스타워즈 처음에 나올 때 아니 그러면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로봇이 나오겠어 우리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 무슨 장난치냐 그랬는데 나왔네. 아니 난 궁금한 게 얘가 경비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가 있나 누가 침입하나 막 이런 거 이제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침입한 게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출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간 경비 같았으면은 어떻게든 방망이라도 들고 쫓아가가지고 막 어차피 가는데 인간 있어봤자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파견시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벌써 안에서 작동해서 벌써 입이 움직이면서도 벌써 신호를 보냈겠죠. 그랬군요. 보세요. 얘 이름이 K5네. K5? 기아 자동차하고 이름이 똑같아. 헷갈리겠다. K5. 얘는 봐요. 립스틱까지 다 칠하네. 얼굴 너무 저기 이상해. 경비도 이건 여성 경비 로봇을 또 만들어놨네. 웃긴다 얘네들 웃겨. 민자 로봇이 있고 또. 아니 지금 아르케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얘기가 아니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무섭기도 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역시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제가 그 자동화 관련한 주제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뭐 AI 하는 논의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AI 어떻고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적은 많았는데 어떤 통계상으로 이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 때문에 일자리 총량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고용률 도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방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미국에서 지난 60년 동안 사라진 직업이 엘리베이터 안내원 단 하나라는 말이 이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라진 건 없다 별로. 예, 이 말로서 제가 자동화하고 일자리 관계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동화가 직업이 아니라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된다는 겁니다. 이때 영어로 표현하면 직업은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업무는 task예요. task. 그렇죠. 그러면 자동화가 직업이 아니라 직무를 줄인다. 그런 뜻이죠.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이죠. 지금은 이제 칼 프레이하고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13년에 수행한 연구가 이 자동화로 인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위험하게 돼 있냐 이걸 이제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뒤로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충격을 먹어서 그 뒤로 다른 연구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에 있는 모든 일자리 목록들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판단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추려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자동화될 수 있는 걸 뭘로 봤냐면은 이 직업이 아니고 업무라고 본 겁니다. 업무, 태스크. 그걸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자동화 가능한 직무들의 그런 의존하는 직업들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일자리는 여기서 jobs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7%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됐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업무, 직업 일자리 의미를 좀 개념들을 명확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선생님을 예로 들게요. 선생님은 직업이죠 하나에. 근데 선생님이 하는 강의는 업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업무만 하는 강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행정 이런 것도 하죠. 교무 행정도 있고 학생 학부모 면담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업무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가 있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서 선생님들이 얼마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서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프레이하고 오스본의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업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동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어요. 물론 이분들도 업무하고 직업이라는 것들 개념상으로 구분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업무를 중심으로 어떤 게 자동화될 수 있느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업무하고 직업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강의가 뭐 온라인 방식이라든가 자동화 AI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현상도 크게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 이런 반론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교사예요. 교사에 뭐 몇 가지 업무를 이제 몇 가지 업무가 자동화가 돼. 그럼 이제 제가 좀 손이 놀 거 아니에요. 손발이. 그러면 만약에 선생이라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선생의 급여가 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아주 엉뚱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아르케님이 비웃었어 지금. 알겠습니다. 쓸데없이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르케님이 말씀해주신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확정적으로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화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에 그러면 결국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만 줄어든 일자리만큼 다른 일자리 이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일자리 총량은 당분간 유지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자동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장은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왜 맨날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떠들었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확 줄었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 통계 수치로 드러나거나 뭐 이렇지 않느냐에 대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아큐페이션이나 태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5명 어떻게 해고해요? 일단 쓰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쓰면서. 근데 신규 채용은 안 하는 거죠. 쓰던 사람은 쓰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쭉 가니까 당분간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그 고용
그 커패서티 고용 역량이 그냥 유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고용 역량이 더 창출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찬희씨 뭐 더 적절하게 대해주신 것 같은데요. 직업이 아니고 업무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직업의 일자리 숫자가 통계로 잡히지 않으면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걸 체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사무직 인력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0이었다면 이제는 8이나 뭐 7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자리 자체는 직업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딱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게 통계로 딱 잡히지 않는 이상은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프레이와 오스본 이후에 자동화와 일자리 관계를 연구한 최근 자료는 없어요? 예, 최근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포레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최근 연구가 있는데 10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16%가 대체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16%인가 사실 프레이 오스본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 있는 일자리가 사무직 일자리예요.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또 하는 그 조사한 자료 보면은 9%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가 사라지고 9%가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순정으로 하면 마이너스 7%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이너스 7%라고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일자리 대란에서 마이너스 7%가 작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좀 더 낙관적인 연구도 이것보다 더 낙관적인 연구도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그 기업의 인사부 서베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조사인데 몇 년 안에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순환데 뭐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진 일자리가 700만 개 일자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했어요.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이게 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두 개 다 수치는 작지만 어쨌든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는 많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연구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뭐 자동화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저기 그 태스크가 이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네네. 태스크가 줄어들면 어쨌건 고용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어쨌건 여러분 10명이 해야 될 일을 6명이 할 수 있고 또 더 신규 고용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그게 가능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거기 일자리는 좀 줄어들게 돼 있죠. 대신 이제 아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동하는 일들이 이전보다는 더 후진 일들일 것이다. 더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창출되는 일. 과거 같으면 이제 마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고수준의 기술 노동이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새로이 창출되는 일이 기계가 하거나 아니면 더 수준 낮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와 관계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표현이 New Servant Class라는 신하인 계급. 이란 말이 생겼어요. 신하인 계급. 과거의 하인은 봉건 시대 때 존재했던 거잖아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하인은 이제 자본주의 근대화 이후에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귀족 집안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런 하인 계급이 새로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 네. 이게 2010년부터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올리겠습니다. 10년부터 17년 사이에 미국에서 직업별 일자리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모든 일자리가 한 12% 정도 늘어났는데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신하인 계급 일자리 요거는요 평균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피트니스 강사. 아 그래요? 뭐 태보도 하고 뭐 에어로빅하고 그런 거 있죠. 22%나 늘어났답니다. 요리와 상주 도우미, 가정 상주 도우미.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같은 가정부라고 하죠. 가정 상주 도우미는 23%나 늘어났대요. 애완견, 애완고양이 등 애완동물 돌봄직도 40%. 피부관리사 50%. 마사지 치료사 72%. 되게 많이 늘어났다. 매니큐어리스트. 우리 뭐 여기 우리 사무실 옆에도 매니큐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뭐 했습니다. 요건 100%. 그럼 이제 요건 뭐 사실 뭐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좀 더 중산층 이상들이 쓰는 소비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중산층 아래까지 쓰는 소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어쨌건 소비력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금 나쁜 표현을 쓰면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직업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MIT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워튼이 이럴 직업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 Wealth work.
부유층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는 그들의 케어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직종들이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일보다 좀 더 하인 하인적 지위에서 하는 일이니까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차인서님 설명 들으면서 이게 지금 새로운 하인 계급이다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내가 손톱을 배워야 되나 마사지를 배워야 되나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마사지 괜찮을 것 같네. 72%나 지금. 제가 마사지를 필기 시험을 통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기 시험 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기 시험을 못 봤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나 갑자기 그 생각난다. 실력을. 제가 몇 년 전에 피부관리사 시험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네네. 뭔가 멀리 떠나서 살려고 제가 잠깐 잠깐 외도를 했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김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이런 거 다 김씨야? 그래 뭐 김여사, 김집사, 김이박 아무나 김을 붙여갖고 김이박이 제일 많으니까 김집사. 뭐 김집사가 무슨 비하요? 아니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김집사야 왜? 이 김집사가 옛날에 김기사 뭐 다. 그치 그러네. 김기사. 그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거 우편물 받는 거 이거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꽤 뒤딱거리 진짜. 근데 건당 2,000원에서 3,000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가치 판단하고 있었던 어떤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전문직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결국은 이제 하인 계급으로 대표되는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통계상 일자리 총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는 그냥 되게 관념적인 얘기인데. 좋은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이제 뭐 매니큐어, 뭐 마사지, 뭐 애완동물 돌봄 이런 일들을 질 낮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불편하네요.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질 낮은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질이 낮다 이런다는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소득과 그다음에 어떤 직업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질이 낮다. 그런 용어가 전혀 안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 노동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여기에 이 노동이 무가치하고 나쁜 노동이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느껴지니까 가치 평가로 제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매니큐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안정적 고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실제로 뭐 옛날에 배달 노동자들이 지금 M 노동자로 바뀐 거하고 똑같죠. M 노동자가 바뀌어서 뭐 오토바이 타고 뭐 푼다고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 노동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불안정 노동이 확대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추세가 심화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나눈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전문직 일자리 자동화는 그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클 거다 그러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이 추동하는 자동화의 속도하고 폭이 너무 빠르고 넓고 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에서 그냥 블루 칼러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도 이제 이 통신 이주민하고 내가 임금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또 로봇하고 이게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걸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좌우막론하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걸로 이런 지금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켜 가지고 포퓰리즘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나라 정부를 보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뭐 정부에 대한 이렇게 반감들이 커져가고 그런 반감들이 어떻게 보면 특단의 어떤 권유지, 그러니까 뭔가 막 확 바꿔버릴 것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렇다가 나중에 이런 이제 포퓰리즘 문제, 뭐 파시즘의 어떤 위험 문제 이런 문제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149회 이렇다는요 자동화 시대의 화이트 컬러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찬희쌤, 아르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